자, 교재는 320페이지입니다. 자, 판례를 보도록 하죠. 자,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 사무처리자라 하는 것은, 자, 밑에 줄입니다. 대리권 밑줄 X. 무슨 말이죠? 권한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배신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도 되지만, 그 다음 빨간색으로 사실상의 것도 된다. 됐어요?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또 타인 사무처리자라 하는 것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어서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자, 검색 밑줄자 끄시고요.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타인 재산의 보존행위에 협력하는 거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이중매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리킨다. 자, 됐고. 자, 밑에 또 나와주고 있죠. 타인 사무처리자 하는 것은 단순한 채권 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서, 자, 신임관계의 기초를 두어서 타인의 재산 보호,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판례에 나오는 거예요. 타인 재산을 관리 보존해야 된다. 부동산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밑에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세무 치시고, 자기 사무는 주체가 되지 않아요. 자, 밑에 쭉 내려와서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것은, 자, 밑에 채무부담 세무 치시고, 채무부담은 뭐가 아니다?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 않고 본인 사무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 사무이기 때문에 역시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판례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 사무처리자 나와주고 있죠. 타인 사무처리자라 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즉 위임이나 고용 같은 경우도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밑에 거죠. 등기협력 동그라미. 등기협력 의무처럼 자기 사무임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보존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됐어요? 이중매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자,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 등기협력 의무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X 하시고. 또 역시 타인 사무처리자 하는 것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대외 관계에서 권한이 존재한다. 권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X 하시고. 그렇죠? 또 포괄적이다. 그럼 틀려요. X 하시고. 자, 밑에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사무관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빨간 펜 들으세요. 권한이 소멸되었다. 동그라미. 해임되었다. 동그라미. 이라 할지라도, 권한이 해임됐다 할지라도 사무인계 전에 사무처리하는 것도 뭐다? 타인 사무처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 사무를 인계 인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 여기서 이 권한 소멸이다, 해임됐다는 말이 여기 이 사무관리, 그렇죠? 여기 법률의 규정이라든지 법률행위 얘는 없다 할지라도 관습이라든지 사무관리죠. 사무관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밑에 타인 사무처리자 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상 이익 등을 보호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되었을 때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는 것이다. 됐어요? 자, 그러나 뭐뭐 할 필요는 없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과 아울러 가진다 할지라도 빨간색으로 타인 사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역시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필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친 것은 다 타인 사무처리가 되지만 파란색 세무 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배임죄 주체에 관련해서 나와지고 있는 판례들입니다. 자, 그러면 배임죄가 되는 판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처리 독립성이라 하면서 결정의 자유,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타인 사무처리자 하는 것은, 자, 고유한 권한, 당연히 타인 사무처리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빨간색으로 보조기간 동그라미, 상급기간 동그라미,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친모,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을 때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친생자 관계는 없겠죠. 근데 이 미성년자의 부친은 돌아가시고 이제 계모죠, 계모가 들어왔는데 돌아가셨을 때 이제 미성년자인 아이는 어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모가 계모죠, 계모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하나 10원 한 장 주지 않고 자기가 쏙딱 가졌을 때는 이게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실상 동그라미. 사실상 학교 법인의 경영을 주도하고 업무를 총괄한 자. 그쵸? 그 누굽니까? 이사 겸 그 학교의 교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학교 재산에 관한 임대 체계를 체결했다고 했을 때, 그래서 학교에게 손을 끼쳤다고 했을 때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자,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서류를 인치하고 있는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 이 사람들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타인 사무처리자.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 사무처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처분했을 때는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인회사. 많이 나왔죠? 1인회사 이 횡령죄 할 때 나왔는데요. 1인회사에 있어서 그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임무이배에서, 즉 배신 때려서 본인 회사에게 어떻게 했어요? 손해를 가했다. 그랬을 때는 뭐가 됩니까?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1인회사를 빨간색 밑으로 그리시고 1인회사에서 손을 가하면 배임죄. 1인회사의 주주가 뭡니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인데 횡령하면 횡령죄. 손해 끼치면 배임죄가 돼요. 저 1인회사 판례가 은근히 잘 나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계주 사건이죠. 계주 사건은 아주 출제가 잘 되는데 계주의 임무는 계주 자신의 임무인과 동시에 타인인 개원들의 사물을 처리하는 것도 된다. 그래서 계주가 계불입금을 모두 징수했어요. 징수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지정된 갯날에 첫 번째 줄 지정된 갯날에 개원들에게 지정된 개원에게 월 불입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의무를 위배해서 개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원에게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계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으로 운영된 계를 말해요. 그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짓말해서 계금을 탈 수 있는 이 기회를 박탈을 시켜버려서 개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걔가 파괴됐을 때는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자, 밑에. 자, 9번 가보죠. 자, 자동차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는, 그쵸?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어요. 이 저당권은 뭐예요? 이것은 물권이에요. 채권이 아니고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여전히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켰을 때는 이게 배임죄가 될 수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부당히 담보가치 감소 미치를 보시고 자, 따라서 밑에 피고인이 자기의 모 명의를 빌려서 차를 샀어요. 그리고 피해자 갑회사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이 저당권이 뭐라고요? 이게 물권이라고. 물권인데 이 저당권자인 갑회사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성명불상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성명불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가져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갑 회사 누굽니까? 저당권자. 이 저당권자죠, 그렇죠? 갑 회사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물권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거든요. 실행할 수 있는데 이 누구한테 간지 모르니까 실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이 갑 회사의 이 저당권을
저당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침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손해발생 위험. 손해발생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비교되는 판례가 뒤에 나옵니다. 비교되는 판례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다? 차가 어디로 전전 매도됐다 할지라도 저당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지위는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되는데 요 판례만큼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 이거예요. 된다. 나중에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자, 위에 가보시면 이 8번 판례도 뒤에 반대되는 판례가 나오고요. 9번 판례도 뒤에서 반대가 나는 판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비교를 해두시고요. 이 9번 판례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0번 가보죠.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잘렸습니다. 해임됐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상, 조리상, 신의측상,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를 해줘야 돼요. 근데 거부했어요. 거부했고 결국 거부하다 보니까 재판 진행 중이었는데 그 제소된 사실을 정산위원에게 알려주도 아니하였고 결국 응소도 못했고 결국 패소가 됐어요. 패소가 되니까 회사가 엄청난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이 10번 판례도 잘 나옵니다. 자, 11번 보죠. 자, 11번 피고인이 갑에게서 돈을 빌렸어요. 자, 그리고 그 피고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을 했어요. 이 담보 제공이 무슨 말입니까? 담보로 갖다 바쳤다는 말은 뭐예요? 피고인이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즉 갑의 사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담보 목적에 맞게끔 잘 보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빨간색으로 이걸 멋대로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채권자의 지위를 해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12번 가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보 목적으로 지금 다 뭐예요? 담보 목적, 밑에도 담보 목적, 담보로 다 적용했잖아요. 그런데 자,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려된 이때 피고인이 누구냐면요. 이 피고인이 여기서는 담보권자, 즉 채권자를 말해요. 자, 담보권자 명의로 가등기가 경려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 피해자 누군데요? 피해자는 채무자죠. 그렇죠? 피해자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빨간색 본등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담보물 가치를 상실시켜버렸기 때문에 뭐가 돼요?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13번은요. 총론 시간에 하는데요. 역시 담보를 제공했잖아요. 근데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변제 공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또 아무리 이렇게 받아가면 받아갔으면 수령했으면 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또 경매가 진행되는 걸 또 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타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어요. 경락되었다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13번은 우리가 총론 구성요건을 고의할 때 나옵니다. 자,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수령을 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담보권자는 담보 설정자에게 채무자죠. 자에게 그 권리를 회복입니다.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회복시켜줬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건물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영영이 그 건물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손을 받기 때문에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가보죠. 자, 가등기권자네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어디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양도담보 할 때 배웠잖아요. 양도담보 도표할 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변제기간 전이다 이거예요.
전에 채무자 승낙 없이 지 멋대로 어떻게 했어요? 지 멋대로 그 처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무슨 말이에요? 임의처분했단 말. 임의처분했단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채권자가 이 사람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변제기 전에 멋대로 임의처분했을 때 배임죄 된다. 양도담보 표지 가보시면 똑같단 말이에요. 양도담보 몇 페이지인가요? 횡령죄 가보세요. 횡령죄 거기 298페이지 그렇죠? 298페이지 가보시면 그 도표 나와 있잖아요. 변제기 전과 변제기 후 처분했을 때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와 채권자 처분한 경우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15번 가볼게요. 자, 원위치 하세요. 자, 여기 이행인수가 나오네요. 이행인수 하면서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가 있어요. 함께 양수한 자가 어떻게 그 임의입에서 제3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지 멋대로 처분해버렸어요. 임의입에 따라고 했을 때 뭐가 돼요?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공장저당권자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 대해서 배임죄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이행인수가 뭐예요? 이 채권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빼는 거예요. 공제하기로 하는 것을 이행인수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공장을 갖고 있어요. 공장 운영자인데, 그러니까 소유자를 해볼까요? 소유자인데, 이 공장을 운영할 때에 빚을 한 5억 졌다 해볼게요. 빚을 5억 졌어요. 그런데 이 공장을 이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죠? 양도하는 거죠. 양도. 파는 거예요. 매각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 값을 얼마 내놨어요? 예를 들면 10억이 내놨어요. 공장 값이 10억이라 하면 이 B는 이 빚을 다 떠안는 거예요. 이 B라고 하는 양수인은 이 공장이 갖고 있는 빚을 다 떠안으면서 얼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5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5억만 주고 내가 그럼 공장을 5억에 사는 거죠. 5억 사는 대신에 빚도 5억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불러요? 이행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설정자로부터 그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하면서 이행인수란 말이 빚도 다 떠안으면서 그 뺀 나머지만 대금 주는 거예요. 공장저당법에 따라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를 함께 양수한 자는 그렇죠? 뭐뭐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 입에서 제3자에게 멋대로 팔아먹어요. 그러면 공장저당권자가 누군데요? 은행이잖아요. 은행. 이 빚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은행이 갖고 있다. 은행이 채권자로서 빚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장을 샀어요. 샀는데 그 채무 변제기까지 즉 5억을 다 줘야 되잖아요. 이 은행에도 5억 줘야 되고 이 채권자에도 양수인에게도 5억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변제기 전이 있는데 변제기 전에 이 공장을 C라는 사람이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은행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뭐가 된다? 배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설정자는 채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근저당 설정자가 그 근저당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처분을 부당히 담보 가치를 감소시켰을 때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여기 보세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은 이 부합물이죠. 부합물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거기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에다가 뭘 설정했어요? 근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이 토지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했는데 이 토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뭐예요? 부합물이기 때문에 이 근저당은 뭐에도 미쳐요? 그렇지. 이 나무에도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은
이 근저당에 설정된 토지를 함부로 팔 수가 없는데 이 나무도 함부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도 토지는 불문이거니와 나무도 함부로 팔게 되면 뭐가 돼요? 토지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 수목 동그라미 이것도 뭐가 된다? 근저당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팔아먹게 되면 토지 담보 가치에 대한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판례 17번 보죠. 자, 동업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줄 공동으로 취득한 회사 채취권, 회사 채취권 동그라미. 공동이라서 공동요. 공동으로 취득한 회사 채취권을 지 멋대로 임의로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된다? 다른 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자, 그 밑에 18번도 두 번째 토속 채취권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회사 채취권, 토속 채취권 이런 것들이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들입니다. 자, 됐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토속 채취권을 매도한 자는 그 매수인에게 그 토속을 채취해서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서 협력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팔긴 했어요. 팔았긴 팔았는데 그 채취권을 그 매수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딴 놈에게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뭐가 된다? 배신 때렸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19번. 갑 주식회사와 어떤 계약 등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갑 회사한테 무슨 각종 서류들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갑 회사한테 해주지 아니하고 빨간색으로 다른 경쟁업체한테 해줬다라고 했을 때 이 갑 회사에게 손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는 판례가 되죠. 자, 20번. 자, 이 판례는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렇다지 잘 나오는 판례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부터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임대기간 동안은 다방 허가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그 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다시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약정까지 가로 닫아보세요. 이런 약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무는 자기 사무인과 동시에 타인 사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밑에 줄 다방의 상호를 변경하고 갑 명의 변경의 요구를 거부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되지 않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을 들어보십시오. 자, 1번에 토지구역정리사업조합은 조합 세무 치시고 뭐가 안 된다? 배임죄 주체가 안 된다. 라고 봤네요. 그 다음, 자, 2번 판례가 출제가 잘 되는데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잖아요. 지금 통장을 하나 만들잖아요. 통장을 하나 만들면 그 통장에 돈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돈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은 금융기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금주는 그 반환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 소유권은 은행에게 넘어가요. 따라서 우리가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순간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권은 그 금융기관에 넘어간다니까요. 따라서 파란색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 세무 쳐보세요. 밑에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그 재산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에요. 즉 배임죄 주체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 금융기관 임직원이 세무 치시고 이 직원이 우리의 예금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빼내었다 했을 때 뭐가 된다? 이 예금주의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 출제가 잘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자 2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자, 신주 발행은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이사의 업무는 누구의 업무다? 회사의 업무다. 회사의 업무이지 다른 누군가의 업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이 주주 세무 치시고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뭐가 아니다?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질 않는다. 왜?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지 주주를 사무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 뭐가 안 된다?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죠. 역시 그래서
주식회사 외환은행의 매각 관련 주식주 발행에 있을 때 은행장이나 부은행장은 이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 사무 처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주주 세무 주주들의 관계에서는 타인 사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4번 가보죠. 자, 신탁회사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무슨 신탁계획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어요. 자, 파란색으로 격려해 주었다고요. 격려해 주었다면 타인 사무처자 여기 나오네요. 그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달성되었기 때문에 타인 사무처 지위는 상실되는 거. 아시겠죠? 격려해 주는 순간. 됐나요? 그래서 이것은 신탁 목적물에 대한 보존 관리 및 비용 부담의 사무는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는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취지로 격려해 주었다. 이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세무. 그 다음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세무. 이전받게 되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사무처리자 지위는 상실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자, 6번 갑니다. 자, 6번. 갑이 월부 상환 중인 자동차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금 지기까지 완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는 을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기로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검은색 약정 밑줄 그시고 이 약정은요 따라 적으세요. 민사채무입니다. 민사 채무로 보지 형사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처를 보질 않아요. 따라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은 뭐다? 이것은 채무불이행,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것이지 이 형사에서 배임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밑에 네 번째 할부금 납부 세무 치시고 이것은 자기 사무이지 타인 사무자가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받으시고 자 7번 가보죠. 자 7번은 출제가 잘 됩니다. 7번 체크하시죠. 자 파란 펜으로 대물변제 예약, 대물변제 세무 치시고 대물변제 세무 치시고 대물변제 세무 치시고 이런 것들은 배임죄가 안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A가 있어요. 갑이 있고요. 갑이 있는데 A가 채권자예요. 따라 적으세요. 갑은요 채무자지. 이 A가 갑에게 3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채권자지. 그러면 갑은 A한테 3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갑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갑이 뭐라 그러냐면 유증상속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받을 몫이 있다. 유증상속분이 있다. 상속분. 이 상속분으로 너한테 대신 갚으면 안 될까? 내가 원래는 3억 현금을 빌렸기 때문에 3억 현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그 돈은 없고 내가 물려받을 돈이 있는데 그 물려받은 유증상속분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하니까 그래 나야 3억 받으면 되니까 3억보다 적으면 안 되고 3억보다 많으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이 그거 갖고 와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억 현금을 주지 않고 이걸 대신 갖다 주겠다. 이걸 뭐라 그래? 대물변제. 다른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겠다. 그러니까 물건으로 대신해서 갚겠다. 이게 대물변제입니다. 그렇게 약정하지. 이걸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로 예약하기로 약정했다고요. 그럼 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 갑이란 사람이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키고 이 유증상속분을 자기 누나한테 임의로 매도를 해요. 임의로 매도를 했다. 이것이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까? 배임죄 될 수 있어요?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A가 갑에게 3억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무조건 가면 갑을 3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꼭 갚을 때 꼭 이 유증상속분으로 갚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3억 현금이 아니고 유증상속분이 아닌 다른 대신 물건으로 갚으면 되지 않나요? 대물변제. 물건으로 대신해서 갚는다.
그 물건은 꼭 대물, 유증 상속분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3억에 해당하는 다른 물건이어도 괜찮잖아요. 유증 상속분이 아니라 다른 물건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3억 이상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걸 갚을 수 있잖아요. 꼭 이걸 갚아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갚지 않고 다른 것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나한테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대신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인 것이다. 자기 사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뭐가 안 된다?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3번 나오는데요.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갑에게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자기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 상속분을 대신 갚겠다라고 약정을 했어요. 했는데 이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 사무이다. 이건 민사 문제이지 타인 사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자 8번 가보죠. 8번 보시면 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나와 있는데요. 자, 파란 펜으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요 세무 쳐볼게.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세무 쳐볼게. 그러면 이것은 검은색으로 언제든지 일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민법에 나와요. 민법 555조 555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 사무처리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타인 사무처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배임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자, 9번 가봅니다. 자, 보세요. 이 9번 체크하시고 이 9번이 이 앞에서 몇 번 판례인가요? 예? 앞 페이지 321페이지. 321페이지 9번 판례. 그쵸? 9번 판례 제가 비교하시라 그랬죠? 자, 요, 여기도 9번 판례 잘 나옵니다. 자, 저당권 파란색 세무 치시고. 저당권 뭐라 그랬어요? 물권. 그건 물권이라 그랬어요. 그걸 물권이다. 자, 설정될 때, 이 물권이 뭐예요, 근데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 적으세요.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말해요. 물건에 대한 지배권.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독점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자,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물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그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팔아먹었어요. 자, 매도했다. 매도는 뭐죠? 이 매도는 뭐죠? 채권.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땡땡. 대인권,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에 대한 권리, 대인권으로서 특정 당사자에게만, 특정한 이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걸 채권, 이렇게 얘기해. 채권.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 그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물권은 안 그래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 소유권 아닙니까? 소유권.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 권리는 이 건물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 계약 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뭐하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따라서 복잡하니까 지울게요.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될 때
자동차 설정자가 채무자를 매도했어요. 자, 보세요. A가 차를 이렇게 한다 샀어요. 차의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여기다가 회사 B라는 사람으로부터 회사, B 회사로부터 이렇게 대출받았겠지. 대출받으면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했겠지. 이 차에다가 대출은 그냥 해주는 거예요. 담보를 줘야지 대출을 해주지. 그러니까 차를 담보 잡고 대출을 받은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B는 뭐예요? 저당권자. 채권자죠. A는 뭐?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근데 이 친구가 이 차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C라는 사람에게 매도했다. 임의 매도했다. B 동의받지 않고 임으로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C는 뭐가 돼요? 매수인. A는 뭐? 매도인 되는 거지. 차는 어디로 와 있어요? 일로 와 있지. 됐어요? 이 차는 C에게 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저당권이 원래는 A한테 효력이 미쳤잖아요. 근데 차가 이렇게 팔았잖아요. 팔면 이 차에게까지 이렇게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된다? 미친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저당권이 물권이다, 물권. 그러니까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A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 D, E, F, G 전부 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에게 갔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B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앞 페이지 321페이지 9번 판을 가보시면 성명불상자에게 갔을 때는 저당권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배임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에 갔는지가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즉 채권자의 지위가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도했다 할지라도 소유자는 달라진다 할지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설정자가 그 목적물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매도했다. 매도 세무 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판례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랑 앞에 나와 있는 성명불상자하고랑 비교를 하시고 됐죠? 다음 페이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시켜야지. 그게 또 기망 사기쳐가지고 얻어낸 매매 계약이었을 때는 취소해야지. 취소 세무처벌. 취소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나 임대했다 할지라도 그 경우에 이 매도인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타인 사무처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중매매할 때 배울 텐데 뭐 중도금 받아야 뭐 그거야 돼. 뭐 타인 사무처리자지. 이 사람이 지금 중요계약에 착오가 있거나 기망을 이유해서 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귀가 됐잖아요. 원상복귀가 되어서 취소시켰는데 뭐 그러면 원상복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매도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임대했다 할지라도 그 매도인은 뭐가 안 된다? 매수인이나 관계에서 타인 사무처리가 아니다. 즉 배임죄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11번. 자, 부동산을 경락한 피고인이 그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 뒤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서 그 경락을 포기하겠다 해놓고 약정을 했다면 파란색으로 약속 세무처벌. 근데 그 약속을 어겼네요. 어겼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배임죄가 돼요? 안 돼요. 이건 구두 약정이에요. 구두로만 했기 때문에 이건 타인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는 거. 이 구두만 갖고서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임죄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출도 나왔네요. 포기하겠다고 약속해놨는데 약속을 어겼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12번. 우리 앞에서 계주사건 배웠죠? 321페이지 7번, 8번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징수했다. 그랬을 때 주체가 될 수가 있지만 징수하지 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배임죄 주체가 되지 않아요. 또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파괴되었고 이런 말들 나오면 배임죄가 안 돼요. 또 밑에 파괴되었다.
걔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뭐 배임죄가 되는 것인데 파괴되었을 때는 타인 사무처리자 지위가 안 돼요. 또 파괴, 또 청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산인이란 말도 타인 사무처리 되질 않아요. 이 파괴와 관련해서 같은 취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15번, 16번 참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15, 16, 17, 18 이런 것들 참 잘 나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적 있었죠? 여기 배임죄 할 때 타인 사무 처리자가 주체가 되는 것인데 자기 사무는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임차권 양도입니다. 임차권 양도라든지 동산 이직 매매, 뭐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 판례 배웠죠. 임차료 지급 문제, 할부금 납부 문제 이런 것들은 자기 사무이지 타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 지금 뭘 배우고 있습니까? 임차권 문제, 임차권은 자기 사무지 타인 사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와보시면 이겁니다. 음식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한 자 할 때 파란색 임차인 세무 치시고 요 임차권 세무 치시고 임차권 세무 치시고 임차권 세무 치시고 이것은 전부 다 자기 사무 등이기 때문에 또는 민사 문제 또는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 세무. 자,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 납입 위에 가장 나와 있죠? 이것도 횡령죄 할 때 말씀드렸죠? 납입을 가장했다. 납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 가장 할 때 납입 가장 세무 치시고. 이런 말 나오면 횡령죄, 배임죄 안 돼요. 여기도 납입 가장 세무 치시고. 주금 납입 이런 말 나오면 횡령, 배임이 안 된다고. 이 판례 다 알아두세요. 출제가 각각 잘 되었던 판례들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동업자 갑은 뭘 했어요? 투자만 했어요. 동업자 을은 뭘 했어요? 노무와 설비 투자하여 뭐뭐 등 일체 거래 행위를 담당했어요. 자, 근데 이런 동업계약이 체결됐잖아요. 체결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종료됐어요. 그럼 동업계약이 종료됐다는 말은 동업관계가 이제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정산 의무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정산 의무가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사무이다.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이걸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쪽난 것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개가 깨졌다. 파괴됐다. 뭐 회사가 끝났다. 청산했다. 그러니까 쪽난 것은요. 속된 말로 쪽난 것은 배임죄의 주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이 쪽났잖아요. 쪽난 것 이후 문제는 자기 사무이지 타인 사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22번 보죠. 자,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파란 펜으로 특별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래서 일반 회원들이 주말 예약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됐어요. 이것은 민사 문제이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민사상으로 손해가 나온 것이지, 그래서 민사로 문제로 돈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것이지 배임죄까지 될 여지는 없다 이거예요. 즉 일반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회원들에게 기득권을 유지시킨 것은 계약 내용에 불과한 것이지, 계약 내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볼 것이지 배임죄로 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 밑에 23번. 피고인이 임차인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갑에게 알려 갑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자에게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갑 너한테 해줄게. 그런데 다른 2, 3순위의 순위를 밀리고 2, 3순위의 분명히 1순위 해준다 했잖아요. 1순위 해준다 했는데 1순위 안 해주고 2, 3순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배임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이에요.
배임죄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 확정일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인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혼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임대인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순위 안 해주고 2순위, 3순위 해줬다 할지라도 대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받는 것은 자기 사무인 것이지 타인 사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확정일자 세무 쳐볼게요. 자, 24번이죠. 자, 아파트 건축공사 시행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로만 수령하고 그 분양 수익금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특약을 하였는데 특약세무 특약세무 쳤어요? 이것은 끄집어내시고 쓰세요. 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이 내가 돈을 이렇게 주겠다 하는 그 지급 방법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것이지 이것은 민사채무의 문제이지 형사채무는 아니라는 거야. 형사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이걸 어겼다 해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한번 써드릴게요. 수분양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행사가 있죠. 시공사가 있어요. 시공사. 자, 예를 들어서 이 시행사가 이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이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 시행사한테 뭘 줘요? 분양대금을 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시공사 누구예요? 아파트 만든 사람, 건설업자지. 예를 들어서 뭐 LG 아파트다, LG. 뭐 삼성이라든지, 뭐 롯데라든지, 뭐 이런 건설사 있잖아요. 뭐 삼성 레이미안, 그쵸? 이런 아파트를 만든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시공사로 불러요. 시공사를 부르고 이 시행사랑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시행사는 뭐예요?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회사. 그쵸? 얘네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어떻게 체결했어요? 어떻게? 여기 공동명의로 예금한다. 이렇게 약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를 한 1000억 들었다. 1000억을 갖고 아파트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시공사가 이 민간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대금을 받으면 그 돈을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0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0억을 줘야 되는데 1000억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시공사가 시행사랑 야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는 것을 니네 통장으로 만들지 말고 니네 시행사 통장을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통장을 공동명의로 받으면서 이 통장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자. 들어오게 하면 내가 여기서 1000억 빼갈게. 이렇게 약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약정해놓고 이 사람이 이 시행사가 이걸 두지 않고 달리 썼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특약을 했잖아요. 근데 시행사가 이를 어기고 공동명의로 돈을 안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 공동명의 통장에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받지 않고 다른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일로 넣으세요.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시공사한테 주지 않고 자기 기존 채무의 변제에 썼다. 함부로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배임죄가 됩니까? 배임죄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특이한 것은 돈을 어떻게 주겠다는 약정을 정한 것이지 이 약정 방법은 민사채무이지 형사채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겼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25번. 자, 보험험 회사 모집인이. 자, 모집인 세무. 모집인은 어떤 사람이죠?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사람이지.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모집인인 거예요. 고객들을 끄집어오는 사람이 모집인이지 내치는 사람이 모집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이
보험한 그 계약은 위험성이 크니까 빨리 해약을 하라고 하는 그 회사로부터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이행하지 아니한 사이에 사고 터지니까 결국 그 보험계약 체결한 사람이 보험금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우리 회사에게 손을 끼친 사람이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지. 해약시켜야 할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왜? 나는 모집인이지 해약시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행을 하지 않았다 해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감사세무. 감사세무. 감사는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질 않아요.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이 사람 뭐예요? 여기 나오네. 이 감사는 뭐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사람이지. 유가증권상의 권리 의무를 관하여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타인 사무 처리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배임죄는 안 된다. 즉 다른 자면 될 뿐이다. 유가증권 위조나 동의사면 될 뿐이지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27번.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위 대출금을 공사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불륜관계 세무치시고 이것은 무효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가치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체크하시고 요 세 가지 판례는 무수히 잘 나와요. 무수히. 자, 밑에 판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나오잖아요. 내에서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전부 다 무효. 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를 받은 바가 없잖아요. 허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 채권적 효력 무효. 없어요. 무효. 물권적 효력도 무효. 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임죄 주체가 되질 않아요.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지 내자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밑에 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볼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충청도 땅인데요. 여기 세종시. 그쵸? 행정수도가 이전을 한다 해서 여기 투기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어놨어요.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맡아서 해라. 이것이 국토위원관리법에 근거를 두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허가를 해줘야 안 해줘요? 허가 안 해줘요. 토지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안 내줘요. 내주면 되지 않냐? 안 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토지거래를 아예 실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내줘요.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면 안 내줘요. 일정 규모 이하의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은 가치가 없어요. 몇십 평 갖고는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에요.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이 허가구역 안에서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 다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선생님, 채권적 효력이 뭐고 물권적 효력이 뭡니까? 채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하는 거 있잖아요. 계약하는 거. 계약금, 뭐 중도금 주는 거 있잖아요. 물권적인 뭡니까? 이전 등기 해주는 거. 매도인과 매수인이 여기서 땅을 사고 팔 거 아니에요. A라는 매도인과 B라는 매수인이 뭐 땅에 대해서 뭐 계약금 주고 장도금 주고 뭐 서류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다 무효. 허가를 안 내주면 다 무효. 그러면 허가를 해주면요. 허가를 해주면 유효로 바뀌죠. 허가를 해주면 유효로 바뀌는데 허가를 안 내주면 다 무효. 이기 때문에 이 A가 B한테 돈을 다 받았는데 등기를 안 해주고 C에게 해줘. C라는 사람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다 무효.
이 다 무효이기 때문에 C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돼야 안 돼요? B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여기 계약금 중농 받았잖아요. 다 뭐요? 무효. 그래서 다시 병이라는 사람에게 등기를 해줬다 할지라도 뭐? 무효. 배임죄 돼요? 안 돼요. 이직매매?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니까요. 지워버리면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하면 그런 말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땅에서 토지거래를 할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다시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를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타인 사무처에 되지 않아요. 배임죄가 안 된다고. 왜? 여기 배임죄 주체가 안 된다니까요. 전부 다 채권적 효력이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 밑에도 거래구역 허가 내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수했다 할지라도 또 대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또 지정이 해제가 되자 이부 처분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질 않아요. 특히 몇 번입니까? 요 29번 요 판례를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1번인가요? 31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주종 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그 의사록을 위조한 자가 위조한 자가 그 밑에 대물 변제 등의 행위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이사를 사칭한 행위는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위조만 갖고서는요, 타인 사무 처리 되지 않는다는 거죠.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효의 행위다. 효력이 없는 행위다. 그래서, 밑에 줄, 그 사칭한 것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다음 페이지, 역시 서류 위조 또 나왔네요. 서류 위조만 갖고서는, 이건 문서점은 될 뿐이지,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32번이나, 31번이나, 서류 위조는 뭐다? 문서자만 될 뿐이지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라고 봤습니다. 자, 그 밑에 33번. 자, 그 부담행위가 관련 법령 위배 세무. 밑에도 관련 법령이나 정관의 위배 세무. 그래서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다. 또 밑에 허위 작성 세무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봤어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문서죄, 각종 위조, 그 다음 밑에도 위조, 그 다음에 33, 33, 34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의 위집에 대해서 효력이 없을 때에는 그 밑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고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